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수입니다. 올해 72세예요. 지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거든요. 특히 제 또래 분들,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3년 전 제가 69세 되던 해였어요. 아내 김영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뇌졸중이었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못 찾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같은 고향에서 자라서 20대에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했죠. 자식 셋을 키우면서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큰 아들 정민수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집에서 살지. 혼자서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정말 외로웠어요. 50평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한 그릇만 하면 되니까 맛이 없었어요. 아들, 딸들이 처음 몇 달은 자주 왔어요. 아버지, 반찬 해왔어요. 고맙다. 수고했어.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결국엔 명절에만 오게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아내 생각만 나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인수야, 너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경로당에 나와. 경로당, 거기 가면 뭐 하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같은 또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제2부 그녀와의 만남. 경로당에 나간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여기 처음이에요. 6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저보다 7살 정도 어려 보였죠. 저는 정인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는 한 달 됐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이제 혼자 살게 돼서요. 혼자세요? 네.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아내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 선생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박 선생님,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좋아요. 점심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말했어요. 정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부탁이요? 뭔데요? 제가 요즘 혈압약을 먹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정 선생님은 어떤 약 드세요? 저는 고혈압약 암로디핀 먹어요. 효과 좋아요. 어디서 처방받으세요? 병원에서 받죠. 제가 다니는 병원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렇게 영숙 씨를 제가 다니는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소개도 해드리고 영숙 씨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정 선생님 덕분에 좋은 병원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친구끼리 당연한 거죠. 2달쯤 지나니까 우리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나고 전화도 하고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어느 날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 선생님, 혹시 저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정 선생님 만나고 나서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요. 영숙 씨 만나고 나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제3부 사랑의 시작. 석 달쯤 지나니까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영숙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하지만 고민이 됐어요. 아내가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동식아, 혹시 배우자 잃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 적 있어? 아, 있지. 나도 5년 전에 아내 잃고 외로워서 재혼했잖아. 그래? 어땠어? 좋았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누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자식들은 뭐라고 안 하던. 처음엔 반대했지. 근데 내가 행복해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 친구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어느 날 영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요. 저 사실은 영숙 씨한테 마음이 있어요. 영숙 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 선생님, 저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72세와 65세의 황혼 연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설레고 행복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영숙 씨가 말했어요. 정 선생님, 우리 자식들한테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제 아들, 딸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집에 와서 큰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누구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인데 박영숙 씨라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좋은 분이거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혼자 있기 너무 외로워.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배신이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하잖아. 둘째 딸 정미에게도 전화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돼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생각하지. 하지만 나도 외로워. 셋째 아들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아니야. 자식들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4부 결혼 결심. 자식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숙 씨와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영숙 씨, 우리 결혼해요. 정 선생님, 정말요? 네. 더 이상 따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설득할게요. 제가 꼭 설득할게요. 영숙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저도 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자식들을 불러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서. 나 영숙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세 자식 모두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어떻게 아세요?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딸 정미도 가세했어요. 아버지, 우리 엄마 생각 좀 해주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엄마 생각한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셋째 정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최소한 혼인 신고는 하지 마세요. 왜? 재산 문제 때문에요. 혼인 신고하시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해? 네. 사실혼으로만 사세요. 그게 안전해요. 나는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영숙 씨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자식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제5부 함정의 시작.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월세거든요.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아파트에서 살면 되죠. 50평이나 돼요. 하지만 그건 자녀분들 재산이잖아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 자녀분들이 저를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해요. 차라리 우리 이름으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어떨까요? 새 집을요? 네. 30평 정도면 충분해요. 전세로요. 그렇게 말하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제 아파트에서 영숙 씨랑 같이 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전세집을 알아봅시다. 정말요? 고마워요. 영숙 씨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말했어요. 정 선생님, 좋은 집 찾았어요. 30평에 전세 5억이에요. 5억, 좀 비싼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3억 있어요. 정 선생님이 2억만 보태주시면 돼요. 정말 3억이나 있어요? 네. 남편이 남겨준 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영숙 씨도 재산이 있으니 제 돈만 노리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제가 2억 마련할게요. 저축은행에서 2억을 찾아서 영숙 씨한테 줬어요. 영숙 씨가 전세 계약을 했대요. 정 선생님, 계약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가면 돼요. 잘했어요. 그런데 영숙 씨가 또 말했어요. 정 선생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결혼식 비용이요. 간소하게 하려고 해도 1천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알겠어요. 제가 낼게요. 또 1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결혼 예물도 사야 한다고 해서 500만 원 더 줬어요. 한 달 사이에 2억 1,500만 원을 쓴 거예요. 많은 돈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6부 충격적인 진실.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영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이요. 급하게 필요해요. 3천만 원? 네.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3천만 원을 줬어요. 이제 총 2억 4,500만 원을 쓴 거예요. 제 전 재산의 절반이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영숙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다음 날도 전화가 안 됐어요. 경로당에도 안 나왔어요. 불안한 마음에 영숙 씨가 전세 계약했다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숙 씨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전세 계약하신 분인데요. 전세 계약. 우리는 이 집 주인이에요. 전세 놓은 적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숙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급히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하셨어요? 제가 만나던 사람한테 2억 4,500만 원을 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인수 씨, 박영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예요. 네. 진짜 이름은 이순자. 59세. 전과 3범이에요. 전과 3범. 네. 황혼 결혼 사기로 여러 명 속였어요. 정인수 씨가 네 번째 피해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7부 자식들의 냉대.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에 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2억 4,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자식들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영숙이가 사기꾼이었어. 돈 받아가지고 도망갔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잖아요. 민수야, 아버지 좀 도와줘. 경찰한테 신고는 했는데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가 뭘 도와드려요?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으시고 결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둘째 딸 정미한테도 전화했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뻔했잖아요. 정미야,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자초하신 일이에요. 저희 말 들으셨어야죠. 셋째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혼인 신고 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나도 몰랐어. 그 여자가 그런 사기꾼인 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모두 냉정하게 돌아서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서 며칠을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도 슬펐지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서 더 슬펐어요. 재팔부 더 큰 배신.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인수 씨, 범인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박으로 잃었대요.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절망적이었어요. 범인을 잡았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아파트 말이에요. 네, 아파트. 네.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신 게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이제 돈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큰 집 유지하려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여기는 내가 엄마랑 40년 살던 집이야. 아버지,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에요. 지금 파시면 아버지도 생활비 생기고 저희도 상속세 걱정 없고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절대 이 집 안 팔아.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후 딸 정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오빠 말 들으셨죠? 들었어. 하지만 나는 이 집 안 판다고 했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 너희 재산 생각하는 거지. 정미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정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그런 자식들이에요. 하지만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가줘. 당분간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재구부 또 다른 사기.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진 후로 더욱 외로워졌어요. 사기도 당하고 자식들한테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박동식이 전화했어요. 인수야, 나 좋은 투자처 하나 알았어. 투자처. 응.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야. 1년에 30% 수익이래. 30%. 그게 말이 돼. 요즘 코인이랑 부동산 개발이 대박이잖아. 내 친구가 이미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 글쎄, 나는 이제 투자 같은 거 안 할래. 인수야, 사기당한 돈 복구하려면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해.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 돈 못 찾아. 친구 말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무언가 해야 해. 얼마를 투자하면 돼? 최소 3천만 원부터래. 나는 5천만 원 넣을 거야. 알겠어. 나도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친구가 투자 설명회에 데려갔어요. 강남의 한 호텔 세미나실이었어요.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 외곽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도 받았고 2년 후면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보장합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개발 예정지 사진, 조감도, 수익률 그래프.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실제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도 나와서 간증했어요. 저는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만에 7천만 원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친구가 말했어요. 어때? 괜찮지? 글쎄, 잘 모르겠어. 인수야, 나는 오늘 바로 투자할 거야. 너도 빨리 결정해. 늦으면 기회 놓쳐. 결국 저도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사기 당한 돈이 2억 4천이었는데 여기서 돈을 벌면 조금이라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10부 깨달음과 결말. 3천만 원을 투자한 후 한 달 동안은 매달 이자가 들어왔어요. 30% 수익률이면 한 달에 75만 원. 정말 들어왔어요. 동시가 진짜 돈이 들어오네. 내 말이 맞았어. 그러게. 나도 이번 달 또 125만 원 받았어.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자 입금이 늦어졌어요. 회사에 전화했더니 답변이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요. 곧 해결됩니다. 언제 해결돼요? 다음 주까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돼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투자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 무슨 회사 있었는데요. 건물 관리인이 말했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야반도주 했대요. 야반도주. 네.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갔대요. 사기꾼들이었나 봐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또 당한 거예요. 이번엔 3천만 원. 친구 동식한테 전화했어요. 동식아, 큰일 났어. 그 회사가 사기였어. 뭐? 나도 방금 알았어. 미치겠어. 내 5천만 원이 날아갔어. 우리 어떻게 해? 경찰 신고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갔더니 이미 수십 명이 신고하러 와 있었어요. 모두 저희 또래 노인들이었어요. 피해액만 총 30억이 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영숙이한테 2억 4,500, 투자 사기로 3천만 원. 총 2억 7,5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아내 영희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렸어. 며칠 후 큰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또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 소문났어요. 투자 사기로 3천만 원 날렸다면서요? 그래.
내가 멍청해서 그랬어. 아버지, 이제 정말 아파트 파셔야 할 것 같아요. 돈도 없으시고 생활이 어려우시잖아요. 민수야, 나한테 이 집밖에 없어. 그래서 더 파셔야죠.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민수 말이 맞는 건가? 정말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만은 지켜야 해.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날부터 저는 검소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외식도 안 하고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 먹고 옷도 안 사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다른 노인분들께 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황혼 결혼 사기, 투자 사기, 조심하세요. 경로당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당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정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 소름 돋네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저처럼 평생 모은 돈 날리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50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관리비 나가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요. 하지만 이 집만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은 아직도 집 팔라고 압박하지만 거절하고 있어요.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황혼 재혼 조심하세요.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돈 요구하는 사람 의심하세요. 둘째, 고수익 투자 절대 믿지 마세요. 한 달에 2에 3% 이자 준다는 건 다 사기예요. 셋째, 자식들이랑 재산 문제 명확히 하세요. 늙었다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넷째, 외로워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 돈 쓸 때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상담받으세요. 제가 2억 7,500만 원 날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로워도 이성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키세요. 저는 이제 75세가 됐어요. 남은 인생 이 아파트 지키면서 검소하게 살 거예요. 다시는 사기 안 당할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70대 인생 마지막까지 지키세요.